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야간 수색 도중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0구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종자 추정 시신 10구가 발견됐다고요?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공장 3층 헬스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쯤 공장 2층 계단에서 발견된 시신 1구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수습된 시신은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시신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와 지문 확인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습된 시신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 14명 가운데 나머지 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사망 10명, 중상 25명, 경상 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더 남아있는 만큼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현재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 구종대원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어젯밤 11시쯤부터 내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수색이다 보니 조명과 중장비가 함께 동원됐는데요.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공장 내부 진입로를 먼저 확보한 뒤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들이 열변형으로 인해 붕괴할 우려가 있다 보니 초진 이후에도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전문가를 통해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친 뒤 내부 수색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0시간 반 만인 어젯밤 11시 48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공장은 폭발 위험이 큰 금속 물질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 소방당국은 안전한 곳으로 이 물질들을 모두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을 통해 남은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공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센 불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친 상황. 미처 출구로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직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급히 몸을 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현장 옆에서는 구조된 직원들이 바닥에 누운 채 응급처치를 받는 긴박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이토록 컸던 건 화재의 무서운 확산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다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이 보관돼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발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공장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에 옥내에 진입해서 완전하게 진화하기가 지금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잔화 정리는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폭발 위험 탓에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갑작스럽게 덮친 화마 속에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창문을 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하는 제보도 YTN에 잇따랐습니다. 목격자들은 다급히 현장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까만 연기 기둥은 야속하게도 갈수록 기세를 올립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섰고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속속 도착합니다. 그런데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맹수처럼 까만 연기가 뒤에서 쫓아오고 차량들은 급히 화재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승용차 안에서 바라본 현장은 더 참혹했습니다. 공장 전체를 연기가 휘감아 버렸고 아슬아슬 다급히 도로를 달립니다. 안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화재는 위험천만했습니다. 이렇게 큰 불은 처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도심을 감쌌습니다. 불길은 쉽게 꺾이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근처 주민들도 발만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불이 대부분 잡힌 뒤에도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셌던 불길에 철골로 된 공장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겨난 불은 6시간쯤 뒤에야 겨우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늘에서 본 화재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옥상 주차장은 푹 꺼져 있고 공장 건물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앙상한 철골 사이로 여전히 붉은 화염이 이글거립니다. 해가 지고서도 잔불 정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공장 건물 붕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로 돼 있어 거센 불길에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며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소방은 먼저 무인 소방 로봇을 투입해 건물 온도를 낮추면서 진입 시기를 저울질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화재로 인한 고온과 건물 손상으로 구조 활동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철골 구조물의 열 변형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동시에 야간 수색에 대비해 조명 장비를 확보하고 소방은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공장 주변에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어려운 탓에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랐던 데다 가연성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자 도심은 금세 잿빛 연기에 갇혔습니다. 다급히 도착한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댔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은 먼저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화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조립식 건물 한 동이 순식간에 불에 탔고 옆 건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어 화염과 농연이 건물 전체로 확대되어 진압 중이며 여기에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리며 대피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시간에 불이 나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층 휴게실에 모여 쉬거나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을 청하던 직원들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에 보관된 나트륨 100kg도 변수였습니다.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며 폭발할 수도 있어 불을 끌 때 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만큼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장 건물에 갇혀있던 근로자들은 불이 나자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등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긴박했던 대피 과정을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미처 출구를 찾지 못했던 직원들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건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창틈 사이로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소방대원들도 다급히 사다리를 놓고 구조에 나섭니다. 공장 다른 편에서도 분초를 다투는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방 사다리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불길을 피해 발을 딛습니다. 언제 다시 불길이 치솟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공장 아래편에는 겨우 몸을 피한 근로자들이 바닥에 누워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근로자들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불길은 이후에도 몇 시간을 더 타오르고 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대전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전담팀을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지 2시간쯤 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인명구조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인명구조와 함께 구조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정부는 오후 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1:1 전담 공무원 배치와 재난피해자 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화재 현장을 찾아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색하고 찾는 게 우선인데 구조하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화재 수사를 맡을 전담팀도 구성했습니다. 부장검사를 비롯해 전담검사 5명과 수사관 8명이 투입됩니다. 검찰은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충돌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능력을 무력화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란은 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했습니다. אני יכול לבשר לכם,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또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계 강대국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건지 질문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네타냐후 기자회견 이후 이란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대변인은 미사일 생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며 전쟁은 적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수도 텔아비브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공격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들리시는 것처럼 요르단에선 공습 경보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승리 선언 이후 이란이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또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و امنیت از دشمنان داخلی و خارجی سلب و به عموم مردم ارزانی شود. 하지만 미사일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나이니 대변인은 발표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고 이란 국영TV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이란 정권의 실권자였던 알리 라리자니와 시위 진압 담당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벌인 지 이틀 만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피격당한 첫 사례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큰소리쳤던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F-35 피격 영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큰 불빛이 터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도 피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중동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조류 충돌 같은 사고로 손상을 입은 적은 있지만 미군의 F-35가 적에게 피격당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데 대당 가격이 우리 돈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모두 파괴됐다고 큰 소리를 쳤던 미군 수뇌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격 몇 시간 전에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방공망이 이미 붕괴됐다고 회견까지 했습니다. Again, today will be the largest strike package yet, just like yesterday was. As I've said from day one, our capabilities continue to build, Iran's continue to degrade. 반면 이란은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이른바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자존심도 갈수록 흠집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레바논에서 전쟁 상황을 생중계하던 기자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포탄이 폭발했습니다. 레바논은 이번 전쟁으로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서 이란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생방송 중이던 러시아 기자. 갑자기 무언가 발견하고 엎드리자마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강렬한 폭발음과 파편 충격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자와 카메라맨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취재진의 옷에 프레스 표시가 있었다면서 언론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항의 표시로 모스크바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겨냥해 며칠 동안 이 지역을 공격해왔고 경고를 발표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이후 레바논에서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고 집을 잃은 피난민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نزحت إلى هنا عشان الطيران والقاصف وعم بعمل هذا المخيم لأسطر عوليدي وعائلتي. مدنيين الله لا يوفقهم يا رب. الله لا يوفقهم. اللي عملوه هيدي مجزرة.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에다가 지상군 작전까지 이어지면서 이란을 빼면 레바논이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 국가가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 최신 상륙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함정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이 승선해 있고 최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나 공격 헬기, 대형 수송 헬기와 상륙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진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미 트리폴리함이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트리폴리함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으로 경항공모함과 맞먹는 4만 5천 톤급 규모입니다. 수직 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상륙 작전 시 전후방을 때리는 바이퍼 공격 헬기, 병력 수송용 오스프리 헬기 등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샌 안토니오급 상륙 지원함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륙 지원함엔 수륙양용 장갑차와 장비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공기 부양정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함들은 F-35B 스텔스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 상륙 장갑차까지 탑재하고 제한된 상륙 작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장착한 두 함정에 수천 명의 해병 원정대원도 승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이나 장비 규모로 미뤄 이란 본토가 아닌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실제 상륙 작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와 맞물려 미국이 상륙함을 중동에 투입한 배경을 놓고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에 는 선을 그었습니다. 동맹의 파병 거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주요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런던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7개국 성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동맹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아서 여러 해석이 나오자 유럽은 참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성명이 군사 문서가 아닌 정치 문서라며 성명의 취지가 전쟁 임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해협 내 선박 호위 책임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En revanche, nous ne participerons à aucune ouverture de force du détroit dans le contexte des opérations de guerre et des bombardements. 독일 정부 역시 자국의 개입은 휴전 이후 국제적 권한의 틀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활동에 대해 유엔의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공군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영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방어할 때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take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중립국인 스위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무기 수출을 불허하기로 했고,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5개국의 이란발 드론 요격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빠져나와 행운의 유조선으로 불린 이글 벨로어호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이 배를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될 원유 물량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공급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봉쇄 직전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행운의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가 서해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 우리 국민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라크에서 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와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우리 원유 수입량의 70%가 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글 벨로어호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유 2,400만 배럴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를 선적할 후자이라 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대체 항구인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 원유 물량을 찾아 나선 가운데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사우디 쪽에서 스웨즈 운하로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3배예요, 3배. 3배도 더 걸릴걸요. 미국산 원유를 가져오자니 거긴 경질유라서 이거 뭐 쓰면은 공장이 계속 고장나거든요. 정부가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직접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난 속에 구멍도 발견됐습니다.
수급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비축유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공동 비축유가 해외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비축 시설에 보관하던 90만 배럴 분량으로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반출을 막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2% 가까이 폭등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전략 품목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커지자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설비 가동률 하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비중이 영업비용의 최대 35%를 차지하는 항공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3,050만 배럴로 유가가 이전 대비 $50 오르면 연간 2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과 건자재 업계도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뛰면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생산비와 장비 운영비, 운송비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50% 오르면 건설 생산 비용은 1.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봉쇄 기간이 3개월 넘게 장기화하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12%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은 최대 83%, 그리고 전력이나 가스는 최대 77.7%까지 비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비용 상승이 화학이나 금속, 운송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입니다. 연구원은 에너지 공급 차질은 산업재 공급 차질로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석유화학과 반도체, 비료 생산의 핵심 관련 원자재인 나프타와 헬륨, 무수 암모니아 같은 에너지 연계 산업재의 공급망 충격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산업재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면서 전략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국제사회가 금지한 집속탄이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 이 악마의 무기는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에서 탄두가 분리돼 이스라엘 도심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수십 개의 자탄을 품은 집속탄으로 파악됐는데 900개가 넘는 자탄을 비처럼 뿌려대는 것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집속탄을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한 국제사회는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을 계기로 사용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쏜 집속탄의 40%가 불발 상태로 남아있다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겁니다. Very small. They're not always easy to see. Some of them are brightly colored and maybe mistaken by children for toys. 2010년 UN 집속탄 금지 협약이 발효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등 현재 전쟁 중인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보유량을 밝히지 않지만 미국산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항공폭탄 등의 집속탄을 장착할 수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산포탄, 송이폭탄이라고 부르는 집속탄을 대남용 전술 탄도미사일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러시아군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날아오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요격 미사일로 거기서 다시 자탄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상공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피해 범위가 이제 달라지겠죠. 기술의 발달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선 집속탄에 고통받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여권의 여론을 주도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특정 외부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속에 이제는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발 공소 취소 거래설에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다음 날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찾아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그럼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미리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줬네. 이심정심. 청와대와 당 안팎에서 김 씨 유튜브 출연 자제 목소리가 이어졌는데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당장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가 김 씨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대표가 친한 관계니까 좀 궁지에 몰린 김어준 대표를 좀 도와주러 간 것 같아요. 이른바 명청 갈등 논란을 또다시 부른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당내 주류에서는 통합의 방점이 찍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서는 안 되겠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도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해명에도 당내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 씨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했고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변명과 군소리로 일관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 역시 보이콧 의사를 밝히거나 출연해서 오히려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좀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특히 김 씨가 김민석 총리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의 해외 출장을 차기 지도자 육성으로 해석하면서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충돌 지점이 확대되며 김어준 씨가 이젠 여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특정 인물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김 씨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으로 바람잘 날 없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특정 예비 후보를 밀어준다는 내정설까지 불거졌는데 계속된 내홍에 당내에선 이러다 대구까지 뺏길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호남 출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는 지역 감정 섞인 비난에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까지.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성국 씨가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저런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중진 컷오프 구상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진흙탕 싸움이 됐습니다. 독단으로 사람을 자르는 게 혁신이냐는 반발에 이 위원장은 수차례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게 오히려 내정설에 불을 댕겼습니다. 배제가 아닌 세대 교체라면서도 유독 기업을 아는 사람이나 기업을 일으킨 경험을 새로운 인물의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 기업인 출신은 CJ 제일제당 대표를 지냈던 초선 최은석 의원뿐. 최 의원에게 공천장을 안긴 뒤 사퇴한 빈 지역구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밀어 배지를 달아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밀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도 가야 돼요. 그렇죠.
내용이 사천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부랴부랴 지역 정서에 맞는 경선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대표의 경선 주문을 몰랐다며 지도부와의 소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장에 앞서선 충북도지사 공천이 내정설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앞서 컷오프 당한 김영환 현 지사가 이정현 위원장이 직접 김수민 전 의원에게 후보 등록을 권유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온갖 잡음에 당 지도부와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을 전후로 전원 경선 방침을 굳혔지만 후보 내정설에 항의하며 사퇴한 조기령 전 충주시장은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열어서 함께. 충주맨의 상사로 불리는 조 전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천 합류는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윤정보 시절 경찰청장, 내정설이 돈 전직 의원이 치르는 경선이 흥행과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혁 체제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구원 투수여야 할 공관위원장마저 오락가락 행보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등판설로 대구마저 뺏길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지금이라도 선거 참패를 막기 위한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재판에 넘기는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파괴법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잠시 시간을 끌었을 뿐 민주당 주도 절대다수 의석에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청이 오랜 여정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후속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70%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신설될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등이 삭제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또다시 맞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신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계약법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 국정조사도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국정조사 범위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조작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재판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대통령 방탄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합니다. 기소가 잘못되었으면 재판받아서 밝히면 됩니다. 민주당은 50일 동안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채택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룹 BTS가 어제 발매한 새 음반 아리락의 무대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됩니다. 멤버들은 3년 9개월 만에 컴백의 설렘을 전하면서 팬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텅 빈 박물관에서 커다란 대모형 앞에 선 여성. 파도 소리를 따라 눈을 감자 BTS 멤버들이 이끄는 배에 몸을 싣고 끝없는 바다로 함께 나아갑니다. 돌아온 BTS가 기다려준 아미들과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를 알리는 듯한
히트의 타이틀곡 스윕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지난해 군백기를 마친 그룹 BTS가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좀 많이 길기도 했고 이 순간만을 정말 많이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드디어. BTS다운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한 끝에 뿌리이자 출발점인 한국적 색채로 돌아온 BTS. 그렇게 정해진 새 음반의 제목 아리랑은 첫 번째 수록곡 선율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몸에 몸 잡고요. 약간 몸에 몸 잡고. 2026년 손에 손 잡고. 관객들이 아리랑을 이 외국인 분들이 다 따라 불러주시면 정말 그 웅장할 것 같은데.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을 담은 독립 트랙부터 그리움과 사랑을 말하는 현대적인 노래들까지 한국과 보편의 정서를 오가는 노래 14곡이 정규 5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려온 신곡의 무대는 오늘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됩니다. 신곡과 히트곡 무대를 1시간 동안 선보일 예정인데 리허설 중 부상이 발생하면서 리더 RM의 퍼포먼스 참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조금 발목 부상이 조금 생겨가지고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공연 인파가 26만 명으로 예상되면서 BTS 멤버들은 당일 질서 유지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BTS 공연의 배경이 된 광화문은 민족 역사의 애환을 온몸으로 겪으며 서울의 한복판을 지켜왔습니다. 전쟁 중에 불타기도 하고 일제 총독부 건물에 밀려나기도 했던 광화문이 이번 공연을 계기로 K컬처의 성지로 부상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심장부에 위치한 광화문은 태조 때 경복궁의 정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270년을 폐허로 남아있다 고종 때 중건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점차 형태를 잃어가던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건물에 밀려 지금의 민속박물관 부근으로 이건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땐 물루가 불타 석축만 남아있다가 박정희 정권 때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변형된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청사가 철거된 이후 광화문의 제모습 찾기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광화문을 철거하고 2010년 원래의 목조 건축물로 돌아온 광화문은 이후 왕과 백성의 소통 공간이었던 월대 복원을 마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2023년 다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기증으로 어도의 가장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서수상까지 복원 공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외국의 사진도 맞이할 수 있고 왕이 백성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무대로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왕의 길이었던 것이 현재는 국민의 길로서 기능적인 변화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역사적인 BTS 공연. Actually, Gwanghwamun, we know that it's a historical place for Korean, so we are expecting that this is a really big event. Well, I saw in the news that you've been preparing a lot for this. We will be having fun because it's an army day for us. 서울의 중심부에서 600여 년 애환의 시간을 지켜낸 광화문. 이번 공연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K컬처의 상징적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장 재난에 대한 주의 경보를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공연장 시설과 관객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긴급 점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바지 장비 설치로 분주한 방탄소년단의 공연 무대입니다. 무대 앞으로는 좌석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관객 공간을 나누고 이동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엄청난 관객 규모와 공연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연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공연장 재난에 대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공연을 주최하는 하이브 관계자 등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연 무대와 좌석 배치, 이동 경로, 안전지역 확보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너무 많은 팬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 광화문 사거리에서 더 남쪽으로 7,000석을 더 만들어서 거의 서울 광장까지 거대한 무대가 쭉 이어지는 거죠, 저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연장 바로 앞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정부 차원의 종합상황실도 마련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서울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암표 방지에 대한 최종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문자가 QR코드 문자를 받으시고요. 본인 핸드폰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과 대조해서 저쪽에서 맞으면은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캡처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표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대책과는 별개로 세계에서 온 K-팝 팬들을 상대로 한국 관광과 우리 문화를 알릴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광화문 주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관광 안내요원도 현장에 배치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법무부가 BTS의 공연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방문에 대비해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어제 입국 심사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여름 더위가 이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특보 체계를 크게 손보기로 했는데요. 폭염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폭염중대경보와 밤 더위를 알리는 열대야주의보가 새로 도입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순히 덥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진 최근 여름 더위. 지난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4,46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46일이나 이어지며 관측 이래 가장 길었습니다.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기상청이 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여름의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9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 수준의 특보입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극한 폭염 상황에 더욱 강한 경고를 보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밤사이 더위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해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운영합니다.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 이상일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낮 동안의 극단적 폭염뿐만 아니라 밤더위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상청은 이런 새로운 폭염특보 체계를 올여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염이 심각해져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커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아침엔 다소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니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9도, 안동 영하 0.7도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창원도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